방송 주제는 5G 시대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된 방송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요. 빼빼로 이렇게 뭐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빼빼로 데이인지 뭔지 그냥 너무 바쁘게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제가 온풍기를 켰는데 온풍기 소리 때문에 제가 잠깐 온풍기 좀 끄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온풍기를 이렇게 끄고 왔습니다. 네. 너무 바쁘게 지금 방송 준비를 해서 좀 정신이 없긴 하네요. 네. 제가 계속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10월 한 17일 정도에 백신 관련주 방송을 하면서 그 다음에 10월 거의 한 20일 날그 멘토스 포트에다가 SK케미칼을 편입을 했었어요. 10월 22일 날. 이제 제가 10월 17일 날 백신 관련주 방송을 하고 나서 SK케미칼을 백신 관련주로 봐라. 그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라는 그런 글로벌 백신 회사의 수주를 좀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SK케미칼을 보시면 좋을 거다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22일 날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3상을 하다가 뭐 환자가 한 명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날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급락 시점에 SK케미칼을 30만 9천 원에 10월 22일 날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사실 어제 매도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자 43만 7천 원에 매도를 해서 41.41% 정도의 수익을 이렇게 실현을 오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자에 또 편입을 한 게 있어요, 따로. 근데 이제 오늘자에 편입했던 건 장중 또 저가에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매수하자마자 오늘 또 오후장에 올라서 한 11%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멘티분들한테는 단기 매도하세요라고 다 알려드렸고, 멘토스는 규정상 당일 편입한 종목을 당일 매도가 안 돼요. 그래서 당일 단타가 안 되기 때문에 멘토스는 좀 그냥 계속 갖고 있었더니 좀 주가가 아래로 흐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장중 고점에 또 멘티분들한테는 제가 매도하시라고 안내 문자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방송을 잘 듣거나 또 멘토스 멘티 가입하시면 종목의 어떤 매수와 매도를 계속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멘토스 가입하시고 멘토 김자경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앞에 좀 서두가 길었고요. 오늘 그 5G 시대 클라우드 보안 이걸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5G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뭐 4G에서 뭐 2G부터 왔죠. 사실 2G, 3G, 4G, 5G 시대. 지금 다들 뭐 5G 핸드폰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사실 아직 4G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5G 핸드폰은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뭐 5G도 사실 근데 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뭐 아직은 우리가 뭐 정말 진정한 5G 시대가 구현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뭐
VR, AR이라든지 뭐 좀 더 확대된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앞으로 5G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고, 그 5G 시대 속에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죠. 네,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다 아실 거예요. 뭐 네이버 클라우드, 뭐 무슨 클라우드 이런 거, 그 우리한테 메모리를 추가로 이제 제공을 해주잖아요. 뭐 핸드폰도 용량이 너무 요즘 같은 경우는 꽉 차서 못 쓸 경우에 뭐 네이버라든지 또 뭐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뭐 삼성 클라우드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하죠. 그쵸? 근데 이 클라우드와 또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보안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런 웹상에다가 우리의 데이터들을, 중요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하다 보면 보안을 또 빼놓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와 보안은 같이 5G 시대에 챙겨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왜 보안 사업이 중요하냐면요.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거는 물리적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를 승인되지 않은 액세스나 오용, 오동작, 수정, 파괴, 부적절한 노출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컴퓨터와 사용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승인된 핵심 기능을 안전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 플랫폼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보안 산업이 같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의 중요성은 이제 온라인의 확장과 함께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해킹 사고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온라인 세상이 커질수록 보안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고, 또 각국은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 DDoS 공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로 이제 오프라인 문화보다는 온라인 문화가 더 활성화하게 됐고, 그 기저에서 이제 언택트 산업이 이제 성장하게 됐는데, 그 코비드19로 사상 최대의 트래픽량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이제 보안 공격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 그 해킹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 횟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배나 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올해 2월에 아마존에는 역대 최고의 그런 보안 공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안 산업이 이게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DDoS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해킹 방식의 하나로서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서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든 거를 요 보안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G 시대를 살고 있고, 5G 시대를 살면서 데이터 관련주들이 중요하지만 또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지면서 보안도 되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 미국 대통령이 거의 이제 바이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좌파, 우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뭐 공화당, 민주당 지지도 없습니다.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냥 전 인류를 위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바이든이 됐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저의 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이 바이든의 선거에 대해서 불복을 할 거고, 저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블랙스완이 또 한 번 그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힐러리가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이변을 저는 좀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최종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지만 트럼프가 어쨌거나 이 선거에 이제 불복을 하면서 엄청난 시간의 싸움이 지속되겠죠. 한 12월 중반, 12월 말까지. 그러면서 저는 최종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약간 바이든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이게 이제 핑퐁 게임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이든이 이제 그 당선이 되고 나서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바로 이틀 전 어젠가요? 이틀 전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모더나가 3상에서 데이터가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긴급 상인 신청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그날 밤에 막 급등을 하고 폭등을 하고 그 다음 유럽 시장까지 폭등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업종의 변화가 옵니다. 언택트 그동안 코로나 수혜 기반으로 올렸던 언택트 기반 기업들이 다 빠지고 컨택트 그동안 빠지고 업황이 되게 안 좋았던 여행, 항공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서 이틀간 지금 컨택트 관련주들이 올라왔어요.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면세점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반면에 이틀간 지금 언택트 관련주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부터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나는 고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될까 이틀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우선은 저는 백신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10월 17일 백신 방송을 하면서 왜 백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 증시 관련 관점에서는 이 백신이 개발돼서 긴급 승인까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종식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는 전 세계 정부가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시장에 돈을 푸는 거를 중지할 거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유동성으로 올라왔던 시장이 돈을 안 풀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유동성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업종 관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 수혜죠. 언택트가 가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제 컨택트가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에 관련 내용은 단순히 백신 관련 기업의 투자 관점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백신 관련 뉴스는 계속 팔로우업을 제가 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백신에 글로벌하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모더나가 있고 화이자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 노바백스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글로벌 백신 기업들이 어떻게 백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는 그 뉴스를 계속 참고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백신 관련 기업 투자를 위한 팔로우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승 하락 관점, 그 다음에 내가 업종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 측면에서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자, 그러면 이틀 동안은 이 모더나 뉴스 때문에 지금 컨택트만 가고 언택트가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모더나가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라는 거지 긴급 승인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긴급 승인은. 그럼 과연 이 화이자가 모더나가 아니라 화이자죠. 이 화이자가 과연 긴급 승인이 빨리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저 개인적인 판단은 긴급 승인까지는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백신이라는 거는 정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단순히 좋다고 해서 빨리 긴급 승인이 날 것인가? 저는 그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FDA에서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할 때 그 긴급 승인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은요, 온도가 되게 저온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이 지금 백신이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 지금 하루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 과연 백신을 긴급 승인을 했다 한들 이거를 백신을 운송하는 단계에서 다 죽을 텐데 과연 이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고 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론을 내고 나서 그러면 자 보자. 왜 갑자기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화이자가 이런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왔고 긴급 승인을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선은 모더나는 트럼프가 미는 백신 회사예요. 모더나는 워프스피드라는 트럼프의 거의 군사 전략 수준의 그런 백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모더나 이꼴 트럼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나서 미국에서는 좀 축포를 터뜨리고 싶었겠죠. 증시를 좀 띄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화이자라는 어떤 기사를 터뜨렸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미국 증시가 그 기사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논리적 관점, 결론의 흐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컨택트가 가는 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럼 컨택과 언택의 그런 핑퐁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컨택과 언택을 조금 바벨 전략으로 섞어서 단타 전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제 멘티분들한테는요, 이 언택들이 계속 가고 있을 때 10월에 그런 문자를 드렸어요. 이 컨택이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컨택 관점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뭐 대한항공이 될 수도 있고 뭐 호텔신라가 될 수도 있고 하나투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무드투어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작은 중소형주는 노랑풍선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 적립식 개념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가는 관점을 해라. 왜 그러냐면 백신이 언제 개발돼서 긴급 승인이 될지 모르고 주식은 6개월 정도 선반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백신 개발의 백신 최종 긴급 승인은 아무리 빨려도 내년 상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시장은 좀 더 선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립식 개념으로 그거는 시간차를 조금 6개월에서 1년 개념을 두고 분할로 뭐 매달이든 뭐 이렇게 자기가 총 나는 컨택에다가 얼마의 포트폴리오를 담을 거고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정했으면 그걸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나눠서 사는 전략을 가져가라라고 10월에 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컨택트주를 좀 일부 담았었고요. 물론 멘토스 포트에는 아직 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을 담았었어요. 컨택트 주로. 왜 그러면 그게 중소형주긴 하지만 올라올 때 확 올라오고요. 빠질 때도 확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전략을 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랑풍선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 화이자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노랑풍선이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중 거의 20% 이상 올라올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장중 20% 올라왔다가 종가가 뭐 플러스 6%인가 10%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올라온 거 감안하면 어제 장중 고점 매도가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뭐 미련 없이 그냥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오히려 그래서 컨택트와 상반된 종목이 보면은 언택트 기반 기업하고 또 코로나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국내의 어떤 뭐 진단키트라든지 또 뭐 백신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틀간 급락할 때 그런 코로나 관련 기업들을 오히려 멘토스 포트에 담았습니다. 네, 그거는 멘티분들께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인제 그래서 제가 이 언택이냐 컨택이냐를 이분화하면 안 돼요. '나는 컨택으로 당할 거야. 언택으로 다 갈 거야.' 이러면 오히려 역으로 당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언택과 컨택의 바벨 전략을 이용해서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5G 클라우드 보안도 어떻게 보면 언택 기반의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지금 제가 그 백신 관련주 방송 다음에 한 게 친환경 관련주였어요. 근데 역시나 그 친환경 관련주 방송을 하고 나서도 주가가 엄청 올랐죠.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바이든이 어떤 친환경의 대표적인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방송할 때도 사실은 그 친환경 관련주가 뭐 풍력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빠졌을 때거든요.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풍력.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방송할 때 매수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그날 저는 멘토스포트에 그런 그 친환경 관련주를 빠질 때 담았습니다. 근데 그 방송하고도 계속 친환경 관련주가 사실 올라왔었죠. 근데 오늘 방송도 좀 주의 깊게 이제 들으시면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두 가지 정책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정책이, 첫 번째는 그린 뉴딜이죠. 그린 뉴딜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친환경하고 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이 이 데이터댐, 제가 오늘 방송하는 요거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이제 이런 언택 디지털 관련주는 다 제외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5G 세대, 좀 더 속도가 빠른 그런 핸드폰을 지금 계속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이런 디지털 또 온라인 기반을 계속해서 성장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언택 뭐 디지털 관련 기업들이 당장에 죽느냐? 성장을 안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떤 백신이 개발돼서 컨택 쪽으로 어떤 종목들의 이동 양상이 보이면서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조정 국면에서는 이런 온라인 기반 디지털 뉴딜 관점, 데이터 관련주들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우리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정책을 했어요. 이거를 예산을요, 2020년부터 2025년의 계획이고요. 그거를 이제 거의 114조를 쓴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디지털 뉴딜에다가 총 44조 정도를 쓰고요. 45조 정도. 그 다음에 그린 뉴딜에다가 거의 뭐 43조를 쓴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부터 25년까지 쓸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디지털 뉴딜에다가 거의 8조, 그 다음 그린 뉴딜에다가 8조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럼 디지털 뉴딜은 뭐냐? DNA 생태계 강화에다가 거의 32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다가 0.8조, 그 다음 비대면 산업 육성에다가 2.1조, 그 다음 SOC 디지털화에다가 거의 10조를 쓴다고 합니다. 10조. 네. 그러면 거의 그리고 2021년만 보면 거의 8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8조의 DNA 생태계 강화에다가 거의 5.4조, 그 다음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0.1조, 그 다음 비대면 산업 육성에 0.5조, 그 다음에 SOC 디지털화에 1.9조를 쓴다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요, 저희 하나금융그룹이잖아요. 이 디지털로 전환을 하려고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도요, 이 디지털 교육을 필수로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렇게 이수해야 될 학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저희도 교육을 계속 시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차장급인데 뭐 1년 동안 60학점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올해부터 디지털 학점을 12학점 이상을 필수로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떤 금융 그룹 관점에서도 이 디지털 쪽의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 박현주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그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기반의 어떤 금융 플랫폼을 하는 게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인데,
네이버 파이낸셜에 거의 미래에셋대우가 8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대우는 거의 온라인의 어떤 기반을 쫙 고속도로처럼 깔아놓은 네이버를 이용해서 어떤 금융을 어떤 디지털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디지털 관련 관점에서 보는 기업들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크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관련 기업 뭐로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형주로는 네이버죠, 당연히. 그 다음 카카오.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는 엄청나게 자주 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면서 그 기업에 이제 투자할 생각을 해야겠죠. 사실은 저는 네이버보다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지금 비상장인데 네이버 파이낸셜을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비상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돼요. 기관 대상으로 뭐 유상증자가 나올 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일 것 같긴 한데, 사실 얼마 전에 저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오퍼가 왔어요. 이직 제안을 왔어요, 저한테. 어떻게 알게 됐는지 네이버 파이낸셜 쪽에서 저한테 뭐 연금 기반의 어떤 그런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은퇴자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 때 한국 전쟁이 나고 나서 베이비붐 세대가 생겼고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고속 성장 기반으로 해서 부를 축적한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는 은퇴를 해가지고 그 은퇴 자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지는 시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미래에셋대우 박현주 회장님 같은 경우가 그런 연금 사업 같은 거를 되게 중요시하죠. 근데 그 연금의 어떤 그런 산업은 당장의 그 회사의 수익은 안 돼요. 왜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연금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현주 회장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대우가 오너 기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의 어떤 흐름 관점에서 연금 쪽을 되게 활성화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막 수익을 빨리빨리 내야 되는 그런 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연금 산업에 오랜 시간 장기 플랜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금 기반은 투자가 지금은 되게 많이 필요한 시간이고요.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익보다는, 그리고 장기 플랜으로 그런 투자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 그런 플랜이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은퇴 플랜 그런 것도 장기 투자를 하지만 어떤 그 금융회사 측면에서 연금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나 그런 걸 기획을 할 때도 조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근데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지금 연금 또 플랫폼을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퍼가 왔는데 저는 너무 바빠서 그 오퍼도 사실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볼 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 대형주로는 저희가 대표적인 언택 기업이라고 하죠.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정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중형주 쪽으로 볼 수 있는 게 더존비준이랑 KINX, 이거를 제가 좀 괜찮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우기술, 가비아, 엑셈, 뭐 영림원 소프트랩, 파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되게 중소형주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되게 큰 기업들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제가 써드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예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의사 쪽에서 되게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대세의 흐름은 맞지만 의사 쪽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거기까지 최종 원격 의료가 되기까지는 많은 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대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의료에 관심이 있고 뭐 온라인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컴퓨터를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셔도 돼요. 지금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셀트리온 3사를 지금 합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이 어떤 다음 넥스트 라운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비트컴퓨터 같은 온라인 기반의 원격 의료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이런 산업을 다시 넥스트 라운드로 기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핀란드 같은 나라가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되게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사실. 근데 서정진 회장님의 제가 인사이트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앞으로 넥스트 라운드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인제 자기는 셀트리온 쪽에서 더 이상 인제 손을 떼고 그런 넥스트 라운드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아 이분이 정말 인사이트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이런 데이터 관련주와 인제 관련해서 꼭 봐야 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언택트, 온라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보안을 빼놓고 갈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보안 그래서 각 금융그룹마다요. 이 보안을 또 신경 쓰는 그런 그룹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삼성 SDS고요. 그다음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롯데정보통신이에요. 그다음에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가 신세계 이제 INC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 드림시큐리티, KCS, 라운시큐어, 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그다음 다우데이터, 오픈베이스 등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기업들은 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방송을 30분 이내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말이 빨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그거를 빨리 축약해서 안내를 드려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지긴 했지만 요런 5G 시대의 클라우드 보안 요것도 공부를 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금 언택 기반들이 좀 조정받는 국면에서 네이버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아직도 멘토스포트에 네이버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2000년도에 제가 대학생 때 네이버가 막 이제 생겨날 때였어요. 근데 2000년도에 제가 다들 그때 유행했던 게 다음이었어요. 다음이었고 그때 한메일이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검색 엔진을 다음을 안 쓰고 네이버를 썼어요. 그 당시. 왜 그러면 네이버를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지식인 을 쓰면서 이건 진짜 획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주식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으면 아마 네이버라는 기업을 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땐 대학생이어서 뭐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을 했지만 이런 증권 시장에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네이버를 사실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샀던 거를 되게 후회를 하고 있고 근데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네이버는 계속 제가 생각하는 넥스트 라운드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거의 쇼핑을 네이버 페이로 해요.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서 저는 네이버 페이를 통하지 않는 그런 온라인 회사는 이렇게 결제가 네이버 페이로 안 되기 때문에 어,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네이버를 통해야지만 저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가 좋은 게 뭐냐면 리워드를 그 다시 산 고객한테 그거를 뭐 사용 후기라든지 뭐 이런 뭐 그 다음에 구매 확정을 하면은 그 리워드를 또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너무 그런 관점에서 좋더라고요.